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밤, 어젯밤이죠. 어제 월요일 미국 주식이 아주 강하게 치솟아 올라가는 것 같더니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장은 진짜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했었는데 우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역시 우리 장이 우려로 끝난 이유가 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경주마에서 확실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하면 생각나는 이 남자가 있습니다. 매크로 경제의 흐름, 핵심 포인트만 쪽집게처럼 찍어서 얘기하는 바로 그 남자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확인할 때까지 추세적인 반등,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 왜 그러는가? 에너지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보셨죠? 국제 유가, 이제 폴리실리콘까지 함께 들썩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물가 상승 좀처럼 잡기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서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또 에너지 가격, 정유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또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너지 관련 저희가 장바구니에 담아놨으니까 그걸 끄집어내면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시장은 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시장의 답이 뭔지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투자자를 이끌어주는 경주마의 브레인입니다. 미래에셋 반포 WM지점 장희성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못 빼서 뵙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사실 시장 괜찮았거든요. 좀 최악을 지나서 바닥을 찍고 가느냐 싶었는데 또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가격, 농산물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피크아웃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키는 역시 에너지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향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 이슈들 더 짚어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시그널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과 금융시장의 상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US스타 박종훈 팀장 함께 자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앞서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의 미국 시장이 정말 바닥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 바닥이라면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좀 두려워야 될 게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단하게 또 깊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야말로 미국 시장인데 이 얘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는 두 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데일리 이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죠. 먼저 삼성그룹의 시총 관련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무려 88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이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때 삼성그룹쇼 펀드라고 네. 정말 인기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식형 펀드 자체의 인기가 떨어졌기 네. 때문인데요. 이제 왜 그런 건가? 삼성그룹주만으로도 펀드를 정해도 네. 이 각층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삼성그룹주들의 그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한 34%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면면이죠. 삼성전자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죠. 여기에 삼성 SDI 있죠. 삼성물산 있죠.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든 지주사 측면에서든 골고루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 금융도 있죠. 거기에 호텔신라까지 범삼성까지 넣으면 이제 그야말로 하나의 삼성그룹주만으로도 포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삼성그룹주들의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급감했습니다. 자칫 여기서 더 밀리면 비중 30%도 깨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핵심은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힘을 내는 듯 못 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도 많이 살펴봤던 미국의 반도체 동맹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만에 하나 미국 바이든이 이끄는 반도체 동맹이 삼성전자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나쁜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펼쳤던 오히려 삼성전자의 자율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도
저와 같은 어떤 그런 의구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는 있는데 부디 삼성전자가 이런 악재들을 다 딛고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 또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한번 현재 마의 구간이 한 7만 1,000원대입니다. 네. 7만 1,000원대 저기를 팍 깨고 또 상향 돌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65,500원, 8만 전자에서 7만 전자, 7만 전자에서 6만 원대 중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증권사들도 연일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여기 보니까 그 5개월 새 삼성그룹주가 한 88조 원 가까이 시총이 증발한 걸로 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삼성전자만 68조 원, 뭐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최근에 5개월을 보면 좀 삼성전자가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는요, 작년 6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올 1월까지 줄줄줄줄 밀렸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올 1월부터 지금까지는 약간 횡보예요. 미리 다 빠진 거죠. 근데 미국 증시는 12월에 고점을 찍었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게 하필 연말에 한 12월까지 한 8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부터 지금 지금 6만 5천까지 빠진 거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가 횡보하는 동안 조금 미리 반등이 나왔다가 빠진 게 있어서 좀 억울한 게 있고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반도체 동맹 일단은 TSMC랑 삼성을 안고 가긴 합니다. 네. 하지만 자, 미국 영토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겼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그렇다면 일단은 TSMC가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목적은요. 인텔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파운드리로 네. TSMC랑 삼성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까지 만들어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파운드리 2위 그리고 메모리는 약간 지금 여기 뭐 PC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둔화가 되면서 조금 안 좋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든지 이런 걸로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좀 쉽진 않지만 하지만 또 많이 두드려 맞은 것도 있다. 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헤쳐나가야죠. 사실 지난주에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인들이 1조를 사고 이러면서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삼성주를 담아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기관하고 외인들이 막 팔았어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뭐 현재는 환율이 이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환율이 높으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에서 불확실성은 사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네.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이모진 국가에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지금 아직은 조금 들어가기에는 좀 시기상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뿐이 아니고 삼성전자 우에 삼성 SDI까지 다 빠졌죠 지금. 그럼요. 네. 그 시장 지금 객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직장 분위기 굉장히 뭐라 할까 절간 같습니다. 조용하죠. 아무도 오지 않는군요. 예, 뭐 이렇게 그 발길이 좀 뜸하고요. 네. 그래서 글쎄요,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게 이렇게 객장이 이렇게 조용하고 약간 팔이 날린다고 할까요? 네. 이러면은 원래 바닥 시그널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좀 고성이 오가면 정말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 고성이 오가면 요새 그런 경우까지는 안 내 나서. 주식 어떡할 거야 이러고. 예, 그래서 예. 좀 안타까워요. 이게 보면 20년 한 중반 말, 21년 초까지 저희 이제 텔러 창고에서 이제 그 업무를 보시는 직원분들이 점심 식사를 못 나갔어요. 미어 터졌죠. 뭐 어떤 이제 좀 밀집 지역, 그 인구 밀집 지역인 지점에서는 딱 갔는데 대기가 3시간, 4시간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좀 투자를 거꾸로 하시면 좀 좋겠는데 네. 어쩔 수 없죠. 객장 분위기가 또 약간 네.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또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긴 있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조용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고성이 오가면 진짜 바닥이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아마존 액면 분할 얘기입니다. 아마존이 값이 싸졌어요. 예, 지금 뭐 124불. 네. 예, 이렇게 액면 분할했고요. 20대 1이죠. 네. 예, 그래서 예전에 한 주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19주가
예, 추가로 예. 자기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 근데 한 2% 오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액면 분할, 뭐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제 유동성, 이 네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유동성에 따른 여러 이제 주주 기반의 어떤 확장, 많은 이제 소액주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뭐 소위 얘기해서 물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싸졌으니까 내가 아주 소액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 새로 사볼까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공매도에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 할 때는 어느 정도 내가 현금을 그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향후 12개월 동안에 한 1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보통. 한 25%에서 30% 정도 주가가 부양을 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대다수의 꼭 뒤가 있어. 대다수의 한 70%, 80% 정도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지금 막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액면 분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올랐어요. 호재로 작용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호재 쪽으로 조금 제가 무게를 좀 중심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과거에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PER, 그게 이제 논란이 좀 됐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성장성 둔화, 거기에 이제 많이 때려 맞았거든요. 그 외에 뭐 쇼피파이다, 뭐 이베이다 여러 종목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 지금쯤은 어느 정도, 물론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눈여겨볼 타이밍은 아닌가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액면 분할 얘기가 이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니고 테슬라도 얘기 나오고 알파벳도 얘기 나오고 이러죠? 이번에 2월달, 3월달 모든 이제 뭐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확한 날짜는 이제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분명히 이제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우존스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이슈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애플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게 되면 좀 투자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액면 분할 이걸 무작정 호재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요. 뭐 그때그때 따라 다른 것이죠. 어떤 탐나는 주식인데 너무나 고가다라고 했을 때 액면 분할을 하고 때마침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주식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겠죠. 돈이 마르는 상황에서 액면 분할을 하고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도 좀 어둡다라고 할 때는 시장이 또 의심을 합니다. 이거 액면 분할해서 주가 싸게 만들어가지고 또 물타게 만들려는 거 아니야 하고 오히려 큰 손들이 시장에 물량 털기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이제 삼성전자도 예입니다. 예로 보면 만약에 이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큰 손들이 던지기보다는 6만 원, 7만 원짜리를 슬슬 던졌을 때 그거를 받는 세력들이 받는 그 매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냐 또 돈이 많냐 적냐 유동성 또 해당 기업의 성장성들에 따라서 액면 분할이 호재로도 되고 또 나쁜 재료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긴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금 6만 5,5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 가격이 아닌 거잖아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알파벳이라든지 테슬라가 액면 분할했다.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된 배경에는 액면 분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게 그 증권회사에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가 한 70만 원 그리고 뭐 이제 금융위기 때 한 4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계속 받는데 쉽게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사는데 부담은 없잖아요. 자, 이게 그 알파벳이던 아마존이던 한 3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야, 그거 하나 못 사냐 할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로 10종목, 20종목 사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이 이거 한 주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알파벳도 7월 18일이면은 20대 1로 분할이 됩니다. 미국은요, 근데 사실 액면가가 없어서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 이제 100불대로 100달러대로 떨어지는데 이 무슨 효과가 있냐면 다우존스 30 지수에 편입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코스피나 S&P 500이나 시가총액 가중평균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우존스 30 지수는 주가
가중 평균이에요. 네. 주가가 중요해요. 근데 갑자기 3,000달러짜리가 들어오면 지수가 왜곡돼 버려요. 그래서 애플도 계속적으로 주식 분할을 하면서 다우존스 30에 들어간 겁니다. 네. 100달러, 200달러 정도 돼야 다우존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덱스 편입 효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일단은 싸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접근성이 쉬워요. 네. 다우존스 30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훨씬 많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8월 2일 날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20대 1이냐, 10대 1이냐 이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뉴스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때요? 이게 지금은 주식이 떨어지고 있을 때 액면 분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 하는 거하고 뭐가 유리한 겁니까? 기업에서는 어떻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뭐 상승할 때 당연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뭐 지금 하락 시기에 어떤 뭐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리면은 바닥의 어떤 확인이 좀 불분명한 이런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객장에서 소리는 안 지르니까. 그렇죠. 예, 소리 한번 질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조금 사실 상승 때보다는 좀 많은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은 부분을 많이는 좀 못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건 있습니다. 이게 그 상승장에서요 이런 주식 분할을 하잖아요. 미국 주식이 굉장히 호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분할되기 전부터 막 올라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요. 한 네. 30%막 이렇게도 오르는데 네. 그렇게 오르는 거는 결국은 되돌림은 나오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기업 가치랑은 사실 무관한 거기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네. 과하게 오른 거는 되돌리고 결국엔 실적으로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만 약간 상승장에서 이런 걸 하면은 과도하게 일단 한번 약간 펌핑이라고 하죠. 한번 네. 이렇게 오르는 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차분할 때 분할하는 거는 나중에는 오히려 더 보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액면 분할 예정돼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벳이 7월 달에 알파벳이. 7월 18일부터 분할돼서 요거 거래가 될 보고. 거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8월 2일 날 주주총회에서 분할이 결정이 되면 네. 또 한 두세 달 정도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안에 완료는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빅테크들을 다 싸게 거래할 수 있고 또 이들이 사실 지금 다우존스 30 지수를 보면 이게 과연 미국의 경제를 대표하는 지수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굉장히 옛날 올드 컴퍼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빅테크들이 못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애플은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들도 싹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액면 분할 관련 기업 중에서 테슬라가 있어서 네. 테슬라 얘기를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천슬라에서는 내려와서 지금 7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 뭐 기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표가 참 제일 리스크니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는 참 저도 보면서 네. 야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요번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을 감원시키겠다. 네. 예, 10%뭐 이제 감원을 하겠다. 요 6월 2일 날 그 얘기 했다고요.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 그 테슬라 직원이요 10만 명이에요. 네. 그중에 10,000명을 이제 자르겠다는 얘기인데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거죠. 지금 경기 침체라는 어떤 이슈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경기 침체의 어떤 삼박자가 그 중에 하나가 또 실업률 증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어떤 감원이라는 것 자체가 얘네들도 지금 이제 직원을 이제는 직원이 이제 힘든가? 이렇게 네.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시장에서 읽을 수가 있고요.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게 아니다. 네. 감원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할 거다. 그 어제 6일 날 번복했대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너무 이게 좀 신뢰성이 있어서 다가오는 게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예전에 이제 도지코인 사태도 이제 그런 네, 부분이 네.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부분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뭔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오너가 도대체 누가 있었냐 지금까지. 그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너무 이제 많은 이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은 또 계속 예전에 이랬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상쇄시키는 이러한 또 분위기가 또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투자자들도 예.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거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사실 네. 그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가 그래도 혁신가야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요. 네. 그냥 괴짜라고 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냐 괴짜냐 네. 아니면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보는 눈이 아마 미국 그 투자자분들이 보는 눈과 뭐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예. 근데 얼마 전에는 또 트위터 인수한 거 네네. 그거 다시 그만둘 수 있다 이런 얘기해서 네. 트위터 주가까지도 많이 영향을 받았다면서요? 요새 트위터 주가랑 이제 테슬라 주가가 계속 서로 상반되게 움직이고 예. 있죠. 일단 인수를 하긴 할 거예요. 해야만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투자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는 SEC하고 싸웁니다. 당국, 증권 당국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 당국이 트위터에 아마 계정 삭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좀 싸게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인수는 하게 될 것 같긴 하고요. 자, 이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고용을 10% 줄일 수 있다는 뉴스. 그것 때문에 하루에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었단 네. 말이에요. 물론 번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걸 좀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론 머스크가 경기 침체가 와서 감원을 해야 될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네. 어떤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보다 파워가 셉니다. 경제의 최일선에서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에서 거기다가 아직도 끝없이 성장하는 기업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최고 인재가 모여있는 회사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큰 건데 자, 사실 두 가지 이면이 있습니다. 이면을 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뭐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라고 아예 예. 공개 지지 선언을 했는데 자,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제일 중요한 게 고용 그리고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 건데요. 여기에 심술을 부린 거죠. 경기 안 좋아. 그리고 나 고용 망가뜨릴 거야. 이렇게 네. 심술 부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요. 재택근무 금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까 10%도요. 생산직은 해당 안 된다고 했어요. 사무직에서만 10%를 고용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번복을 했죠. 자, 이게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그런 사무직들한테 경고장을 내린 겁니다. 니네 자를 수도 있어. 그런 식의 발언이기 때문에 좀 이면으로 보면 약간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라서 이거로 인한 하락은 금방 되돌릴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얘기했는데 그 기업의 오너가 그 정부와 네. 정부를 대표하는 뭐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면 그 상당히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미국이기도 하고요. 미국이니까 가능하죠. 약간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둘이 친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이라는 네. 또 에너지 교체라는 석유에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그 누구보다 천명하고 있는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천병은 뭡니까? 전기차거든요. 석유 안 쓰면 교통수단 전기차밖에 없고 전기차는 중국이 정말 기술력에다 시장에다가 뭐 배터리에다가 최대치로 아마 미국보다 더 잘할걸요. 네. 그 중국을 혼자 싸우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이뻐할 예. 기업과 기업인이 예. 테슬라요 일론 머스크일 것 같은데 네. 궁합이 안 맞나 봐요. 이 둘은 하여간 이 선천적으로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제 취향은 아니지만 테슬라가 그래도 저는 서학개미들이 지금 담아야 될 주식은 뭘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주식, 뭐 엑슨모빌이니 쉐비론이니 완전한 에너지 주식 빼고는 그래도 테슬라가 오히려 애플보다도 더 가망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가능성이 저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애플은요 정말 극으로 한번 인플레가 치달을 땐 아이폰 안 바꿀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막판까지는 그러나 그럼 아이폰은 안 바꾸는데 전기차는 산다고? 그런데요, 제가 경유차를 모는데 최근에 이 경유 가격 올라가는 걸 보면 저도 진짜 이렇게 막 그래요. 찾아보거든요. 다음 이 전기차를 선택은 뭐 이렇게 되는 것 차원에서 저는 그런 고물가주 영역에 테슬라를 갖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렇게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얘기를 했잖아요. 네. 중국 전기차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중국 전기차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워낙 많이 빠졌었고요. 네.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전에 잠깐 궁금한 거 하나 네, 해결해 네. 드릴게요. 왜 바이든하고 일론 머스크가 사이가 안 좋은가? 원래 사이가 좋아야 서로 되는데 성격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발단은 그거예요. 이게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네. 뭔가 대의 명분으로 움직일 것 같죠. 다 감정 있는 사람이고 맞아요. 감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먼저 바이든한테 삐진 거는 코로나 대응입니다. 셧다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택근무 안 좋아해요. 네. 출근하는 거 좋아하는데 공장을 못 돌리게 해서 그거를 법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우린 돌릴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든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기차를 네.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 CEO들을 초청한단 말이에요. 포드, GM. 근데 일론 머스크를 안 불러요. 어. 우리가 볼 땐 이상하지만 네. 감정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네. 둘은.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거고요. 다시 중국 전기차 얘기를 해드릴게요. 워낙 많이 빠졌었고요. 지금 중국은요. 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걱정하던 건 뭐니까 상하이 봉쇄, 그리고 베이징도 준봉쇄. 상하이는 봉쇄 이제 거의 다 해제를 해서 점진적으로 풀고 있고요. 베이징도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소비랑 경기가 너무 많이 망가졌죠. 지금 각 지방 정부의 중국의 중앙 정부가 내린 핵심 평가 지표 하나입니다. 소비를 살려라. 그래서 가전, 자동차, 특히 전기차에 대한 어마어마한 보조금 그리고 취득세 감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전기차 판매 지표도 안 꺾이는 게 보이면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요 원래는 올해부터 원래 보조금이 없었어야 되는데요. 내년까지 연장해 주는 걸로 자꾸 연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내연차를 스스로 잘 만드는 게 있습니까? 다 상하이 폭스바겐 다 합자잖아요. 합자 네. 못 만들어요. 네. 근데 전기차만큼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전쟁 그렇게 붙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반등하는 데는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좀 등에 업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애국 소비까지 그럼요. 예, 하면 네. 그 딴 거 안 사고 자국 거 살 거 아니겠어요? 전기차는 또 얼추 잘 만들어요 또. 아, 그렇구나. 내연차랑은 다르게. 그러면 중국 전기차 뭐 어느 종목을 모르니까 ETF 같은 거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까? 뭐 ETF는 사실은 여기 그런 2차 전지 업체들 관련 밸류체인 네. 그다음에 이제 광산 업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또 뭐 대표적인 3인방, 뭐 신삼인방까지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 상장인 BYD까지 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긴 있는데요. 관심은 가져볼 만한데 중국은 사실 그 정책의 지속성이라는 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좀 항상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물 만난 건 맞다 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얘기하던 중에 바닥이냐 지금 객장에 뭐 고함이 왔다 갔다 해야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매크로 이슈들을 총동원하고 지금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바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뉴욕 증시도 이게 가장 핫토픽일 거예요. 이게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인데 전문가들도 입장이 다 나뉘죠. 그렇죠. 뭐 지금 월가에서도요. 뭐 가장 좀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골드만삭스. 네. 예, 가장 또 비관적으로 보는 게 또 모건 스탠리. 또 네. 유명한 또 마이클 윌슨을 또 그 사단이 또 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온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그런 상황. 이제 고용 측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임금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서 많이 좀 경기가 좀 회복세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안정화되고 있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경제 활동 참가율도 뭐 지금 좋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는 한 3,600을 보고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준입니다. 3,400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그렇게 떨어진다고요? 지금 4,1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추가적으로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한 8% 정도는 더 빠질 부분이 있다. 네. 이런 연말까지의 어떤 그런 수치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지난 140년을 되돌아봤을 때 베어 마켓을 혹시나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평균적으로 한 289일 정도 그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37.3%의 하락을 보여준다라는 이 역사 통계가 있는데 혹시 이제 베어 마켓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또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허리케인. 이제 경제의 어떤 허리케인이 그냥 단순한 이제 폭풍 오일지 아니면 큰 허리케인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꼭 대비를 해야 될 그런 네. 상황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150불 또는 175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좀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소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CPI 물가지수나 뭐 PCE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해서 지금 이제 피크 아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6월 달에 있는 경제 지표가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런 피크 아웃의 어떤 연장 성산일지 아니면 아주 단기에 어떤 잠깐 내려갔던 피크 아웃인지는 이번 6월 달에 6월 10일 날 이제 CPI 발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해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 투자자들이 다 그냥 숨죽이고 네. 지켜보고 있다. 지금 지정장님 거기서도 다 절간처럼 예. 네. 지금 미국도 절간처럼 네. 조용합니다. 예. 아니 근데 어제 미국 장이 장 시작하면서 치솟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뒤로 가면서 이렇게 주식 밑으로 해서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지난주의 반등 네. 그리고 어제까지의 반등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다라는 믿음으로 원래 반등을 했던 네. 거예요. 근데 어제 장중부터 그 믿음이 좀 약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우디가 자기들의 그런 그 OPEX 가격을 올리고 네. 유가는 여전히 물론 이제 장막판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 120달러를 터치를 했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번 더 시험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피크 아웃인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것 때문에 어제는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한 것 같고요.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반등이다, 여기서 더 빠진다. 네. 미국은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랑 JP모건이 약간 강세를 보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모건스탠이가 좀 약세를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도 강세 약세가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잘 맞추고 계셔가지고 두렵습니다. 저는 사실 좀 평론가님이 약세잖아요. 저는 약세라기보다 네. 지수인 거예요. 아주 네.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영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수렁에 한번 빠졌어요. 수렁은 뭐냐? 전고 대비 마이너스 20%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마이너스 20%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580선 여기거든요. 우리 2,550까지 갔잖아요. 네. 수렁에 빠졌는데 바로 건져와가지고 네. 지금 2,600까지 넘어서 훌쩍 건져왔는데 지금 얘가 또 가려고 그래요. 거기 2,600을 또 깨려고 하고 왜 있고요. 자꾸 수렁으로 가? 평탄하게 가지. 다우가 한 3만 선이거든요. 네. 3만 선도 깼습니다. 네. 근데 바로 얘를 또 건져왔어요. 네, 네, 그리고 네. S&P 500, 나스닥은 이미 이제 빠져 있고 막 네. 한참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S&P 500도 건져왔고 다우도 건져왔고 코스피도 건져왔는데 이게 또 빠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건져왔으면 깔끔하게 이제 샤워하고 목욕시키고 네. 다시는 그 수렁에 가면은 안 되겠죠. 네. 근데 한 번 가고 지금 2번 갔는데 코스피도 그렇고요. 다우도 그렇고 S&P 500이 또 간다면 이제 3~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재료도 알 수 없겠고 인플레이션이 얼마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모르나 딱 그 차트 하나만 이따 보자. 네. 그래서 이번에 마이너스 20%가 또 빠진다면 앞서 우리 박종훈 팀장께서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그 100년 이상 그 수백 년 역사 속에서 마이너스 20을 빠졌다. 그럼 그리고 한참 갔다 그럼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5에서 20은 또 빠지고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20 빠진 채에서 한 30에서 40이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측 대응 이런 거 다 떠나서 또 요번에 또 빠진다면 수렁이 마이너스 20%에 그렇다면은 바로 또 못 건진다면 수렁으로 갈 수 있다. 좀 안타깝지만 네. 마이너스 추가적인 한 15에서 20 아마 앞서도 말했듯이 S&P 500 뭐 3,400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들도 네. 곧 빠졌으니까 약세장 갔으니까 네. 거기 대비 20%또 빠진다라는 그거를 아마 들이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지금 이게 그런 다 대비를.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말이 맞는지. 맞습니다. 그건 지켜볼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얘기할 때 미국 시장, 국내 시장 얘기할 때 외국인 들어오네 나가네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환율이잖아요. 아니 1230원대 가면서 이제 좀 안정되나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1250원대 넘어섰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 국면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원화가 이렇게 10원 이상 튄 거는 물론 이제 뭐 북한이 뭐 다시 뭐 미사일을 쏘고 우리가 또 맞대응하고 이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또 급격하게 또 약세가 진행됐었거든요. 네. 일단 그 키포인트는 유럽이 일단 7월부터 이번 주에 또 ECB 정례회의가 있는데요. 유럽이 7월부터 금리를 올릴 거예요. 어쩌면 빅스텝 0.5% 이렇게 올릴 거라서 유럽이 금리를 올려주면서 미국의 그 미국만의 나홀로 선진국들로 봤을 때 나홀로 금리 인상에서 동참을 하면서 좀 강세는 완화될 수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화는 오늘 또 2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렸는데요. 글쎄요, 일단은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되기에는 좀 제약 요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호주도 0.5%인가 올렸어요, 금리를.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려주면 막무가내로 달러가 그냥 계속 강세로 가기는 조금 어렵진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원화 달러도 원화 달러지만 원화 엔화. 이거는 뭐 지금 얼마 아까 946원이던데요. 20년 만에 최저치. 글쎄.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제가 사실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환율이 네. 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와 대비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화 뭐 거의 최저치를 또 기록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가 미국 쪽으로 많이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미국 시장이 가장 강하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저는 좀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미국 달러의 어떤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예. 달러 지들이 찍어내 또 자기들이 회수해 전쟁에 영향력을 미쳐 뭐 전 세계에 영향을 안 미치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다들 미국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걱정한 하나의 이제 이 메커니즘은 달러가 이제 약세가 저는 달러 약세를 보고 있거든요. 약간 의견이 다르게 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때 환율 전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자기 통화를 더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흐름인데 지금은 이 에너지 비용, 농산물 비용이 비용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반대입니다. 역환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원화도 강하고 싶고 호주도 강하고 다 지금 강하고 싶어요. 거기에 역행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 엔화 거기는 네. 이제 뭐 하여간 빼고요. 거기는 지금 뭐 너무 일본을 뺍니까? 네, 일본은 지금 예외로 하고 지금 네. 그리고 위안화도 강하게 왜 네. 강해야지만 자신들의 수입 물가를 낮춰서 인플레를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루트라고 한다면 이제 달러는 약해지고 이제 나머지 통화 유로화부터 뭐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가 다 강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달러가 약하다. 이거는 종이 돈이 가장 약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실물 자산은 계속 또 올라야 되죠. 네. 이건 인플레는 지속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뭐 원화가 강하고 이거는 이제 기축통화 대 실물의 왕 대결이니까. 그러면 주가가 강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달러 강세, 주가 약세, 달러 약세, 주가 강세라는 어떤 우리가 이 로직으로 계속 흘러왔는데 자칫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가 될 때 달러 약세, 주가의 뭐 급락이 아니라 네. 주가의 약세. 이 로직도 저는 최근 들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나 달러가 약해져야 주가가 오른다만 계속 너무나 믿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의문을 일단 오늘 던져놓고요. 앞으로 한 달 뒤에 보도록 할 텐데. 진짜 달러가 너무 약세로 가버리면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게 그건 된다. 인플레죠. 왜냐면 모든 네. 실물들이 다 난리 날걸요. 이거 지금 우리가 환율하고 물가하고 유가 이거를 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유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0달러 위로 가요. 또 장중에 갔죠. 네. 갔고 뭐 원유 증산한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페크가 증산한 양이 네. 64만 배럴입니다. 이거는 이거 왜 할 정도로 너무나 조그마니까 시장이 오히려 네. 화가 나서 그날 빠지는 척하다가 유가가 급등을 했고 러시아 감소분이 100만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네. 1,300만 더 배럴. 되죠. 1,300만 배럴? 7만 500만 그렇죠. 배럴 수출만 500만이니까. 그리고 요 64만 배럴도 좀 네. 꼼수가 뭐가 있냐면 자, 7, 8, 9월을 원래 42만 배럴씩 단계적으로 네. 증산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7, 8, 9 42만 배럴 할 거를 7, 8, 64, 64 하면 사실 똑같아요. 네. 약간 앞으로 좀 땡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꼼수가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전 유가는 또 유가 전에 잠깐 엔화 네. 문제 하나만 또 짚고 나가면요. 엔저라는 거는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요. 재앙입니다. 네. 뭐 이해가 바로 또 수출 되시겠죠. 경쟁력이죠. 경쟁하잖아요, 네, 우리는. 네. 그래서 엔저라는 거는 코스피에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고요. 자, 생각해 보시면요. 언제일까요? 이게 그 아베가 등장하기 전에 2차 아베노믹스 등장하기 전에 현대차의 황금기는요. 엔화가 달러당 70엔일 때였어요. 네. 초엔고일 네, 때 네, 황금기를 겪었다는 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유가에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는요. 자, 그 6월 한 말쯤에 바이든이 중동 순방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7월로 미뤄졌어요. 음. 근데 중동 순방할 때 사우디 당연히 갈 거고 그때 빈살만과 회동을 하는 거를 물밑 작업을 작년부터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아니 올 초부터 막 CIA 국장 가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 가고 하면서 왜냐 이 둘은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이 그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우디 왕세자 실권자는 2018년에 까슈크즈라는 언론인이 살해되면서 국제 무대에
좀 고립돼 있었어요. 근데 6월에 5개국 순방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자, 바이든하고 원래는 으르렁 됐습니다. 바이든이 살인자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만나서 의논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슈퍼 증산이죠. 네. 그 대신 너를 국제 무대에 복귀시켜줄게. 근데 이게 7월로 미뤄졌다는 게 좀 안타까운 뉴스고요. 이들이 만나서 사실 사우디는요 300만, 400만 배럴 추가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지금 증산하고 싶어서 안 달라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 큰형님이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7월에 어쨌든 그 둘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좀 미뤄진 게 조금 안타깝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유가가 꺾이진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뭐 유가는 뭐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사실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예, 이런 금수 조치가 풀리지 않는 한 유가의 가격을 내리기란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국 증시에서 지금 저 유가 관련 주는 어떻습니까? 유가 관련주는 사실 작년부터 이 에너지주에 대한 이 탑픽을 골랐던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짐 크레머, 뭐 이제 미국에서 뭐 여러 월가에 그런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유가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워렌 버핏의 또 쉐브론 지분 인수도 있고요. 사실 그러한 여러 메시지들이 이제 이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 있어서 에너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중요성이 엄청나게 급부상을 한 상태고요. 지금 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뭐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엄청난 투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여러 정책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좋지만 기존 전통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 친환경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속도가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추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투자를 했던 부분이 2022년 들어서 30%밖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추 같은 경우에. 그렇다게 되면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이게 내려오기보다는 어찌 보면 상황이 좀 꼬인 상황이지만 이게 유가가 계속 그 어떤 고유가의 어떤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뭐 엑소모빌이나 뭐 코노코필립스, 뭐 쉐브론, 또 이제 그 외에 뭐 넥스에라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또 같이 좀 보면서 보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철진 평론가가 에너지 얘기 이제 전에부터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가 관련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유 관련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공행진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를 봐야 된다 이랬는데 순차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현재까지는 이제 그 메커니즘이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좀 더디 갔었는데 최근에는 국내 증시에도 이제 정유, 신재생 에너지까지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어젯밤 오늘 새벽에 나왔던 바이든의 행보를 좀 유심 깊게 봅니다. 이제 국가 물자 생산법이라는 것을 다시 가동을 해서 동남아 쪽에서 태양광 패널 들어오는 것은 이제 관세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현재 태양광 시장도 중국이 뭐 압도합니다. 가성비고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중국이 다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은 뭐든 지금 중국과 팀을 짜서 중국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팀을 짜고 다 팀을 짜는데 태양광 쪽도 실은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에 하나 중국 쪽의 태양광만 봉쇄가 된다면 적절하게 그러면 2010년, 11년에는 진짜 전 세계의 태양광 기업 다 망했거든요. 중국 나오면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수가 있겠다. 즉 중국은 중국 내에서 적당히 하고 나머지에 있는 태양광 기업들과 대체에너지 기업들이 또 생존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신호로 좀 봐서 이 국가 물자 생산법을 통한 바이든의 행보, 그 쉐일을 파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굳이 한다는 건 아니 쉐일을 왜 안 파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 탄소 중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모순이죠. 자기 왜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이든이 더 클린 에너지 쪽으로 밀어붙이고 클린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최강자인 중국은 일단 고립을 좀 시키면서요. 마치 반도체 팀을 짜듯이 그런 쪽으로 간다면 상당 부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체 에너지 투자자들이 중국의 약진이거든요. 이거는 견제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유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7월에 이제 바이든과 말씀하셨듯이 빈살만과의 이 만남이 진짜 대변곡이다. 근데 만에 하나 바이든과 만났는데 사우디가 정말 수십 년간의 갑을 뭐 이런 관계와 다르게 바이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혹은 들어주지만
진짜 건성으로 듣는 추측한다면 저는 그때부터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을 거고요. 달러의 추락을 저는 함께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우디를 제압을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기축통화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지표 변곡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이제 소비자 물가 CPI겠고요. 더 큰 유가 변곡은 7월에 있을 바이든과 사우디의 이 빈살만 간의 만남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단판 승부가 벌어지고 근데 저는 누가 이길 것 말 안 같습니까? 들을 것 같아요.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루어진 거는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원래 정상들은요 실무진이 다 정해놓고 악수하러 그렇지. 만나는 건데 근데 말은 안 되니까 미뤄지죠. 미뤄졌다는 거는 일단은 지금 네. 조금 기류가 안 좋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큰 나라고 기름값 오르는 거에 국민들이 못 견뎌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좀 명분을 살려서 쉐일가스 탁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빈살만을 급하게 찾는 거고요. 거기서까지 실패하면 사실 네. 지금 전통 에너지 기업들한테요. 너네 유유 시설에 페널티 물리겠다. 빨리 파내라라고는 하고 있지만 당근이 없어요. 당근이 채찍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급하면 당근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선거를 앞두고는 중간 선거 앞두고는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민심은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그렇죠. 자, 이번에 지표 한번 볼까요? 이제 고용 지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고 아까 우리 얘기하는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물가 지수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 뭐 6월 미국 일자리가 이제 39만 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상이 이제 31만 8천 개, 아주 네. 뭐 상당히 견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고용은 이제 좋은 상황인데 뭐 저희 경제 지표를 조금 보게 되면 6월 10일 날 때 CPI 발표가 좀 있고요. 이제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뭐 사실 이런 게 있어요. 6월, 7월 이어서 9월에도 빅스텝 가겠다. 네. 우리 멈출 이유는 없다. 사실 연준에서 최근에 6월, 7월에 빅스텝을 가고 9월은 뭐 잠깐 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한 강하게 또 일축을 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이 이런 상황인데 뭐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약간의 그런 뉘앙스로 그런 거 없다. 이제 못을 좀 박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 침체 시에 늘 이제 따라붙었던 어떤 실업률과 이제 유가 상승이잖아요. 근데 사실 실업률 같은 경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이제 낮은 상황이고 고용도 너무 좋고요. 유가는 물론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경제 지표가 그만큼이나 좀 네.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인플레 정점을 지났다라는 신호를 읽게 되면 시장은 다시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인플레 피크아웃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인플레 피크아웃이 되면 연준의 긴축 경로, 네. 금리 인상 경로도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에너지랑 농산물은 기대 안 해요. 다 알잖아요. 유가가 네.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코어 CPI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5월 말에 PC 물가 지수에서도 코어 PC 물가 지수는 2달 연속 하락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CPI는 8.5에서 8.3까지는 떨어졌는데 코어는 6.5, 6.2, 이번에 5.9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이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부 유통업체들은 재고가 이미 막 쌓이기 시작했다는 어.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고용이 갑자기 과잉이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소비는 조금 둔화되고 이러면서 코어 CPI가 잡히면은 일단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환호할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한풀 꺾인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또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물론 요즘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뭐가 나온 피크아웃일까요? 한 네. 8.0 나오면 피크아웃일까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8%를 네. 인플레가 끝났다 정점 찍었다. 네. 한 7.5, 7.3 정도까지 떨어져 줘야 저는 피크아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과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네. 밤 9시 반 10시 사이에 나올 텐데 저는 8%대 또 찍을 것 같거든요. 8.23. 그러면 피크아웃이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주의를 하면서 좀 이번 주 금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7자는 찍어줘야 된다 이거죠? 예상은 8.3이에요. 왜냐하면 아. 유가랑 농산물은 안 빠지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코어 CPI가 유가랑 그 에너지랑 식료품을 뺀 코어 물가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우리 물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물가도 지금 5.4, 상당합니다. 5.4까지 올랐죠. 5.4 정도면 근데 우리 생활 물가는 상당하던데. 더 올랐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우리는 농산물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그 유가는 바로바로 주유소가 반영을 하는데 네. 농산물 가격 상승은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약간 아직은 더 오르는 중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거에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건 볼 필요 없습니까? 중국도 뭐 발표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물가 지수 아니에요? 중국은 거기 소비자 물가 생산 상승률이 한 1%예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PPI가 중요하죠. 네. 그럼 그건 패스. 네, 요 6월 10일 거 보고 그 다음에 저 아랍하고 미국하고 네. 단판 어떻게 단판. 되는지 7월에 보고 다음 예. 달이죠. 그 다음에 8월에 휴가 가고 이래요? 잘 되면 8월에 휴가죠. 네. 아, 휴가지가 어디로 결정해야 되냐. 일본으로 가야 되나?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다들 하는 얘기가 인내하십시오. 견디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떠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우 이렇게 되죠. 짜증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짜증난다고 내 재산을 그냥 던져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견뎌 보시자고요. 자,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